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러 지폐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꺼내서 살펴보십시오. 없으시면 인터넷에서 달러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지폐 윗부분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Federal Reserve Note, 연방준비제도 어음. 달러라는 건 사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돈이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이 발행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연방준비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1913년에 미국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훨씬 이상했습니다. 1910년 11월의 어느 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6명의 남자가 가명을 쓰고 사냥꾼으로 변장한 채 조지아 해안의 한 외딴 섬으로 갑니다. 그 섬에 9일 동안 갇혀서 문 하나를 잠그고 설계도 한 장을 완성합니다. 그 설계도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러의 뿌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돈이 시민의 손이 아니라 그 섬에서 6사람의 책상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1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의 환율에도 우리 월급의 실질 가치에도 그 밤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9일을 따라가 봅니다. (1910년 11월 22일) 밤 뉴저지주 호보컨 기차역에 한 무리의 신문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미국 최고의 금융가들이 한 명씩 기차역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몇몇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왜 가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돌이킬 수 없이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편 마지막을 기억하실 겁니다. 1907년 가을, 미국은 한 사람의 손바닥 위에 매달려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결론에 정반대편에서도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시민은 모건 같은 자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월스트리트는 다음 위기 때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단어, 정반대의 설계도. 문제는 누가 먼저 그 설계도를 쓰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정해진 것이 바로 1910년 11월의 그 밤이었습니다. 호보컨 역의 측선에 한 대의 사적 전용 객차가 서 있었습니다. 창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객차의 문은 이미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밤 객차에 오른 남자는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역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사냥총 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머리에는 사냥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오리사냥이었습니다. 조지아 해안의 한 사설 클럽으로 사냥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가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짐꾼도 차장도 이 객차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다가가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중 2사람은 아예 가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탄 객차는 밤새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뉴저지에서 조지아까지 약 1300km. 이틀 뒤 객차는 조지아주 브런즈윅이라는 작은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배로 갈아탔습니다. 배는 대서양 연안의 한 외딴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의 이름은 지킬섬이었습니다. 그 섬의 한 사설 클럽에서 그들은 9일 남짓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계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들은 이름까지 숨겨야 했을까요? 오리사냥에 가명을 쓰는 은행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호보콘에 모인 6명은 바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것이 단순한 법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 대부분이 원하지 않을 시스템,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의 질문에 답을 쓰기 시작한 것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답을 쓰려는 자들은 자기들이 답을 쓴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밤 호보콘역 객차에 올랐던 6명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객차에 먼저 오른 사람은 이 밤을 기획한 당사자였습니다. 넬슨 올드리치.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이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한 줄은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록펠러 가문과 혼맥으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그의 딸 애비 올드리치가 스탠더드 오일을 세운 존 록펠러의 외아들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즉, 이 밤의 주체자는 미국 상원의 실력자이자 록펠러 가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가 법안을 쓰면 그것은 공화당의 법안이자 록펠러의 법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 사람은 이 방에서 유일한 정부 관료였습니다. 피아트 앤드루. 당시 미국 재무부 차관보였습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이 밤의 회동은 단순한 은행가들의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한 축이 이미 이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월스트리트의 황제가 보낸 사절이었습니다. 헨리 데이비슨. JP 모건 컴퍼니의 시니어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모건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가 본 그 남자, 1907년 가을 혼자서 미국 경제를 떠받쳤던 바로 그 모건의 사절입니다. 모건은 이 밤 자신은 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두 눈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내셔널시티 은행의 사장이었습니다. 프랭크 밴덜립. 내셔널시티 은행은 오늘날 시티뱅크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당시 미국에서 록펠러 계열 자금이 흐르던 가장 큰 관문이었습니다. 밴덜립 본인도 한때 재무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월스트리트 사이를 가장 매끄럽게 오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이 이 방의 진짜 설계자였습니다. 폴 와버그. 독일 함부르크의 명문 은행가 집안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쿤 노엡의 파트너가 된 남자였습니다. 그의 연봉은 당시 5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미국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의 연봉은 7만 5천 달러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약 7배를 받는 은행가가 이 객차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버그는 영란은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라이스방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방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올드리치의 비서였습니다. 아서 쉘튼. 그의 임무는 단 하나,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단, 기록은 외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6명이었습니다. 상원의 실세, 재무부 차관보, 모건의 사절, 록펠러 계열 최대 은행의 사장, 월스트리트의 유럽 전략가, 그리고 기록 담당. 한 연구자는 훗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객차에 탄 6명이 대표하던 자본은 당시 전 세계 부의 약 4분의 1에 달했다고. 미국 금융의 3대 카르텔, 모건, 록펠러, 쿤 노엡이 단 하나의 객차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방에는 농민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농민이었지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도 없었습니다. 중소은행도 없었습니다. 학자도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누구도 없었습니다. 정부 관료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의회의 한 위원회가 미국 은행 시스템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런 결론을 남겼습니다. 몇몇 은행의 파트너들이 미국 기업 222억 달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그 위원회가 찾아낸 그 돈의 지배자들이 바로 이 객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민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판단한 바로 그 얼굴들이 시민을 위한 법을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객차는 밤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대서양 연안의 한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9일 남짓 바깥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객차가 도착한 곳은 조지아 해안의 작은 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은 지킬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지킬섬은 평범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1886년에 세워진 미국 최상류층만의 사설 사냥 클럽이었습니다. 회원은 상속으로만 자격이 넘어갔습니다. 모건이 이 클럽의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록펠러, 벤더빌트, 필리처 같은 이름들이 이 섬의 회원 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 잡지는 당시 이 클럽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배타적이며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 섬에 11월 하순 외부인 6명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의 본관에서 그들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평소의 직원들은 이 시기 자리를 비웠습니다. 본토에서 새로 차출된 직원들이 이 6명을 시중들었습니다. 새 직원들은 손님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명은 서로를 성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넬슨, 피아트, 헨리, 프랭크, 폴, 아서. 그들은 서로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훗날 이 규칙은 퍼스트 네임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킬섬에서의 작업은 새벽에 시작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훗날 벤덜립은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라진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았다고. 그 9일 남짓이 자신의 평생에서 가장 강도 높은 작업 기간이었다고. 그런데 이 방 안에서 6명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탄력 있는 통화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 위기 때 자금을 풀 수 있는 중앙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그 기구의 구체적 모습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 와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의 유일한 유럽 출신 은행가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은행가 집안 바르부르크 앤드 컴퍼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행은 1798년에 세워진 유럽의 오래된 가문 은행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영란은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라이히스방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위기 때 자금을 푸는지, 어떻게 상업어음을 재할인하는지 이 방에서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야말로 이 밤의 핵심이었습니다. 와버그는 1902년 미국에 건너온 뒤 미국 은행 시스템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뒷날 밝혔습니다. 그가 보기에 미국 금융은 유럽의 중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와버그는 미국에 중앙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글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지킬섬의 설계도를 쓰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름이었습니다. 와버그가 제안하는 유럽식 모델은 사실상 단일 중앙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은 중앙은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80년 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미 합중국 제2은행을 문 닫게 했을 때부터 미국인에게 중앙은행은 귀족과 은행가의 음모를 뜻했습니다. 그 단어를 법안에 쓰는 순간 법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킬섬에서 그들이 한 일은 단순한 입법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체를 바꾸지 않고 이름과 외형만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실체는 중앙집권, 외형은 분권. 이 원칙 위에 그들은 뼈대를 세웠습니다.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전국에 걸친 여러 개의 지역기관을 만들자. 각 지역기관은 그 지역의 민간은행들이 함께 출자해 설립하자. 정부는 이 시스템의 총재를 임명할 뿐 직접 자금을 찍지는 않는다.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 준비협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Reserve Association of America. 겉보기에는 단지 은행들끼리 서로의 자금을 풀어주는 협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협회는 미국 전체의 돈을 움직일 권한을 갖게 될 기구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15개의 지역 지점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훗날 의회를 거치며 이 숫자는 1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각 지역 지점의 이사들은 그 지역에 가입한 은행들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큰 은행은 더 많은 표를 갖는 구조였습니다. 이 방에서 결정된 것들은 훗날 올드리치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기초가 됩니다. 9일 남짓이 지났을 때 객차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설계도는 미국의 돈을 시민이 선출한 정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은행 회원들에게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와버그는 유럽의 다른 중앙은행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델들은 모두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델들 중 어떤 것은 국가가 직접 은행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모델들 중 어떤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킬섬의 6명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와버그가 알고 있던 그 다른 모델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길은 런던에 있었습니다. 1694년 영국 국왕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국왕은 런던의 상인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120만 파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화폐 발행 특권을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영란은행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중앙은행,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모델로 삼은 바로 그 은행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힘의 방향입니다. 국가가 갑이었고 은행가는 을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쪽은 국왕이었고 화폐 발행의 특권은 국왕이 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란은행도 출발은 사립이었습니다. 민간 주주들이 자본을 댔고 1268명이 12일 만에 120만 파운드를 모았습니다. 주주는 민간이었지만 이 은행의 존재 이유는 처음부터 국왕의 전쟁 자금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국왕의 필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훗날 이 은행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250년이 흐른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영국 노동당 애틀리 정부는 한 가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영란은행법 1946. 250년간 사적으로 소유됐던 주식 전부가 단 한 번에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저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란은행은 출발부터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유화는 그 출발점으로 돌아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결국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길. 두 번째 길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1875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한 직후였습니다. 통일제국에는 하나의 통화, 하나의 중앙은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라이히스 방크였습니다. 그런데 라이히스 방크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1920년대 초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가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라이히스 방크에 돈을 마구 찍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과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폐 봉규였습니다. 빵 한 조각의 가격이 수십억 마르크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폐 다발로 블록 쌓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한 세대의 저축이 한 주 만에 사라졌고 그 분노가 훗날 히틀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서독은 결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957년 서독은 새로운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분데스방크. 이 은행의 설계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치로부터의 절대적 독립. 정부는 분데스방크에 명령할 수 없고 분데스방크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바라봅니다. 물가 안정. 지킬섬 6명이 모이기 전부터 유럽에는 이미 이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은 이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의 원형이 됩니다.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그리고 한국은행. 한국은행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주적으로 집행된다. 그 목적은 물가 안정이라고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은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도 함께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행은 사적 은행들이 출자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국가이고 그 목적은 국민 경제의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저 지킬섬 객차에 앉았던 6명이 만든 시스템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분데스방크의 길입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는 이 두 길 중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연준의 지역은행 12곳은 지금도 그 지역 회원은행들이 출자해서 운영합니다. 회원은행은 연준 지역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년 정해진 배당을 받습니다. 연준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역은행 이사 다수는 회원은행이 선출합니다. 은행이 갑, 정부는 임명권만 가진 형식적 감독자.
영란은행은 1946년에 국가 소유로 돌아갔지만 연준은 1913년 그 구조 그대로 오늘까지 100년이 넘도록 남아 있습니다. 폴 와버그는 이 두 개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히스 방크의 구조를 알았고 영란은행의 역사를 알았고 국가주도 중앙은행이라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킬섬의 9일 동안 그는 그 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 모든 길의 정반대였습니다. 은행가들이 소유하는 은행, 정부는 임명권만 가진 은행. 그러나 이름은 연방, 실체는 몇몇 은행가 연합. 그는 알면서 그 설계를 했습니다. 지킬섬 6명은 다른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설계도가 이제 워싱턴으로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의회가 통과시키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답은 놀랍게도 통과시킨다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1911년 1월 16일 올드리치 상원의원은 한 권의 팸플릿을 공개합니다. 제목은 통화 입법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정책 제안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2달 전 지킬섬에서 9일 동안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올드리치는 자신의 이름을 법안에 붙였습니다. 올드리치 플랜. 그리고 이 순간부터 지킬섬 6명의 설계도는 공개석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반응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농민, 중소은행, 진보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법안이다.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를 낸 사람 중 하나가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 찰스 린드버그 시니어였습니다. 훗날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의회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드리치 플랜은 월스트리트의 계획이다. 이것은 머니트러스트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도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 본 그 푸호위원회가 마침 1912년부터 머니트러스트 조사를 시작합니다. 훗날 시민사회가 월스트리트의 음모를 말할 근거가 바로 그 순간 의회에서 문서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912년 대선,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합니다. 민주당 강령에는 한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머니트러스트의 지배에서 국민을 보호한다. 올드리치 플랜은 이 이름 그대로는 절대 통과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킬섬의 설계도는 폐기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카터 글래스가 새로운 법안을 내놓습니다. 글래스 5원 법안. 이름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연방준비이사회 이사를 임명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정부 감독권이 명시됐습니다. 표면만 보면 시민들이 요구한 정부의 통제가 반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움직이는 12개 지역 연준의 이사 다수는 여전히 그 지역 회원은행들이 뽑는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정부는 간판을 가져갔고 은행은 엔진을 지켰습니다. 이 법안의 본질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지킬섬 6명 중 한 명이었던 프랭크 벤덜립이었습니다. 내셔널시티 은행 사장이었던 이 사람은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올드리치 안은 그 이름으로는 부결됐지만 본질적 요점은 최종 채택된 안에 모두 들어있었다. 설계자 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 린드버그 시니어였습니다. 1913년 12월 하원 표결 당일 그는 동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위장한 올드리치 법안이다. 차이라고는 정부가 화폐를 발행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것뿐이다. 세 번째 증언자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경제학자였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통화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글래스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올드리치 플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설계자의 고백, 반대자의 폭로, 후대 경제학자의 검증.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입장의 세 사람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내용은 그대로라는 결론이었습니다. 1913년 12월 22일 월요일 연방준비 법안이 하원 표결에 붙여집니다. 찬성 298,
반대 60. 통과였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3일 화요일 상원도 표결합니다. 찬성 43, 반대 25. 통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원에서 약 30명의 의원이 이미 크리스마스 휴가로 워싱턴을 떠난 뒤였습니다. 표결은 의원 전원이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자리를 비운 의원이 가장 많은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윌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법에 서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1913년 12월 23일은 지킬섬의 그 밤으로부터 정확히 3년 1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9일간 외딴 섬에서 설계된 시스템이 3년 만에 미국의 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이제 지킬섬 6명이 설계한 시스템은 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킬섬 회동 자체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비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3년 12월 23일 이후에도 지킬섬의 9일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세상은 그 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1916년 가을에 왔습니다. 뉴욕에서 한 젊은 금융기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최고의 은행가들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춘 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B.C. 포브스였습니다. 훗날 포브스 매거진을 창간하게 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1916년 10월 19일 그는 레슬리스 위클리라는 잡지에 한 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포브스는 독자에게 한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미국 최고의 은행가들이 어둠을 틈타 뉴욕을 빠져나간 밤을, 사적 전용 객차를 타고 수백 마일 남쪽으로 내려간 밤을,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숨어들어 일주일 내내 엄격한 비밀 속에서 서로의 이름조차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밤을. 그러나 세상은 그 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사를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연주는 이미 3년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의심 속에 묻혀 있는 동안 시스템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그로부터 14년 뒤에 왔습니다. 1930년 폴 와버그가 한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원과 성장. 1750쪽짜리 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지킬섬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와버그가 쓴 것은 이 한 구절뿐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전적으로 비밀이었다.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공개되어서는 안 됐다. 그리고 각주에 덧붙였습니다. 이미 18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회의를 자세히 묘사할 자유가 없다.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참석자 모두에게 비밀 서약을 시켰기 때문이다. 설계자 본인이 18년이 지난 뒤에도 이름을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균열은 1935년에 왔습니다. 프랭크 밴덜립, 지킬섬 6명 중 한 명이자 당시 내셔널시티 은행 사장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가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 1935년 2월 9일자에 기고한 글에 비로소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1910년 말 무렵 나는 어떤 음모자 못지않게 은밀했다. 인정이었습니다. 지킬섬에서 그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석자 본인의 입으로 공식 확인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1910년 11월 22일 밤부터 1935년 2월의 그 기고문까지 정확히 24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가명으로 외딴 섬에서 9일간 설계했습니다. 법은 이름을 바꾸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회동 자체를 24년이 넘도록 부인했습니다. 연주는 100년을 넘긴 지금도 미국의 화폐 발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미국 국경 안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출 대금도, 중동의 원유 거래도,
전 세계 기축통화 결제가 모두 그 시스템이 찍는 종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살아 있습니다. 연준은 누구를 위해 작동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그 종이는 어떻게 달러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삼켰습니까? 그 답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편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지킬 섬의 6명은 다른 선택지를 몰랐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길도 알았고 독일의 길도 알았고 프랑스가 실패한 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골랐던 겁니다. 저는 이게 음모론처럼 들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두운 음모가 아니라 자기들 논리대로 떳떳하게 내린 선택이었다는 것. 저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시민이 설계했으면 견제장치가 됐을 시스템이 월스트리트가 설계했기 때문에 떠넘기기 장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떠넘기기 장치가 100년 동안 굴러가면서 한 나라의 돈이 전 세계의 돈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13년 워싱턴에서 통과된 한 법률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 속까지 닿게 됐는가? 미국 달러가 어떻게 세계의 달러가 됐는가?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